그 아이가 내 죄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조정의 혼서부터 찍겠소. 동궁의 전청에 앉아있던 대신들은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숨을 삼켰고 붉은 칠이 된 기둥 사이로 겨울빛 같은 침묵이 번졌다. 태자의 화는 피로 젖은 치맛자락에 궁녀 윤서를 두 팔에 안은 채 혼례 태기를 논하던 자리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정해진 혼약은 조정의 쇠사슬이었고 윤서의 뱃속 아이는 그 쇠사슬을 끊을 칼이자 모두가 지우려는 숨이었다.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의 허리에 감긴 흰 비단 복대가 한 여인의 수치가 아니라 동궁을 삼키려던 독의 냄새를 품은 증거라는 것을. 전청 바닥에는 방금 펼쳐진 혼서함이 놓여 있었다. 금박으로 테를 두른 붉은 함 안에는 민씨 가문에서 보낸 혼서와 길이를 적은 종이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향을 피운 청동 향로가 낮게 연기를 뿜고 있었다. 윤서는 태자의 팔 안에서 몸을 웅크렸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졌고 입술은 핏기 없이 말랐으며 두 손은 본능처럼 아랫배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허리에 묶인 흰 비단 복대의 매듭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하,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늙은 우의정 한중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를 갖추었으나 눈빛은 이미 칼집 밖으로 반쯤 빠져 있었다. 오늘은 동궁의 혼례를 정하는 날입니다. 하찮은 궁녀 하나를 품에 안고 전청에 드는 것은 저와 한 분의 허물이 아니라 왕실의 법도를 흔드는 일입니다. 이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윤서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하, 내려주십시오. 소인이 여기 있으면 저하께서 다치십니다. 다치는 것이 두려웠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다. 이화는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으나 윤서를 받친 팔에는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러운 힘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자세를 고쳐 안았다. 전청 오른편에 앉아있던 민규한 대감은 손가락으로 무릎 위에 옷주름을 천천히 폈다. 그의 딸 민설이는 아버지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놀라 뒤로 물러선 대신 윤서의 얼굴이 아니라 허리에 감긴 흰 비단 복대만을 뚫어지게 보았다. 윤서는 그 시선을 느끼고 복대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천은 원래 동궁 침방에서 버려진 비단 조각이었다. 흰빛에 가까운 옅은 상아색이었고 가장자리에는 누군가 서툰 손으로 작은 구름 무늬를 수놓다만 자국이 있었다. 바늘땀이 고르지 않아 궁중 물건이라 하기 민망했으나 윤서는 그것을 몇 달 동안 숨처럼 몸에 감고 다녔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던 날부터 새벽마다 그것을 조심히 묶고 밤마다 풀며 울음을 삼켰다. 아이를 숨기기 위한 천이었다. 동시에 그녀가 살아있음을 매일 확인하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혼서함을 가져오라. 이완이 명했다. 내관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이미 함은 그의 앞에 있었으나 누구도 그 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다. 민규환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저와 혼서함은 이미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함부로 손대실 물건이 아닙니다. 이 혼약은 양가의 사사로운 약속이 아니라 조정의 뜻과 전하의 재가를 받은 일입니다. 이화는 마침내 윤서를 가까운 좌석에 앉혔다. 그녀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전청의 공기가 뒤틀렸다. 궁녀 하나에게 태자의 겉옷이 덮이는 장면은 혼서 한 장이 찢기는 것보다 더 노골적인 선언이었다. 몇몇 대신들이 낮게 탄식했고 어떤 이는 분노를 숨기지 못해 주먹을 쥐었다. 윤서는 얼굴을 숙인 채 숨을 골랐다. 그녀는 모든 시선이 자신의 배에 꽂히고 있음을 알았다. 수치심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두려운 것은 조롱이 아니었다. 태자가 자신을 위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저하, 이리 하지 마십시오. 소인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너 혼자 감당하라 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이화는 그녀를 보지 않고 답했다.
그 말에는 꾸짖음이 있었으나 숨은 떨리고 있었다. 윤서는 그 떨림을 알아차렸다. 그는 대신들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손끝만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그 손끝을 본 순간 윤서는 3달 전 밤을 떠올렸다. 태자의 탕약을 받쳐 들고 동궁서구 앞을 지나던 밤, 약 냄새 속에 낯선 쓴 향이 섞여 있었다. 백출도 감초도 아닌 혀끝을 마르게 하는 차가운 냄새였다. 그날 윤서는 탕약 그릇을 바꾸려 했다. 궁녀가 감히 세자의 약에 손댔다며 곧장 붙잡혔고 그녀는 밤새 문초를 받았다. 누가 시켰느냐, 누구와 내통했느냐, 태자를 해하려 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한다 해도 믿어줄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새벽, 늙은 내관 장필이 찾아와 그녀에게 궁 밖으로 나가라 했다. 살고 싶으면 네 코가 맡은 냄새를 잊어라.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협박인지 은혜인지 윤서는 아직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궁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래 굶어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다. 그 다음에는 밤마다 아랫배가 묵직해지고 발걸이가 끊겼으며 작은 냄새에도 속이 울렁거렸다. 의원에게 보일 수 없었다. 보이는 순간 아이는 죄가 되고 죄가 되는 순간 사라질 것이었다. 윤서는 그때부터 흰 비단 복대를 감았다. 옷을 넉넉히 입고 허리를 굽히고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남들보다 늦게 잠들며 뱃속에 작은 숨을 숨겼다. 아이 아비를 묻는다면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는 순간 태자가 죽을 수도 있었다. 저아. 민설인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소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아의 허물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궁녀 하나가 잘못 품은 아이쯤은 조용히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혼약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말은 온화했으나 철이라는 2글자가 전청의 온도를 떨어뜨렸다. 윤서의 손이 배 위에서 굳었다. 이완의 눈빛이 처음으로 설인에게 향했다. 그대는 지금 생명을 물건처럼 말했소. 설인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조정에서는 때로 물건보다 가벼운 것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 말에 윤서는 이상하게도 설인의 얼굴을 보았다. 미움보다 피로가 먼저 보였다. 설인은 아름답고 단정했으나 눈 밑에는 잠을 설친 푸른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 역시 이 혼약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로 남의 숨을 접어버릴 권리는 없었다.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씨께서는 아이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전청은 너무 조용해 모두가 들었다. 뱃속에 있으면 물건처럼 여겨도 된다 생각하십니까? 숨이 작으면 짓밟아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여기십니까? 대신들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다. 한 궁녀가 사대부의 딸에게 이처럼 맞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민규환이 눈을 가늘게 떴다. 천한 것이 입을 잘못 놀리는구나. 윤서는 겁이 났다. 몸속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러나 말을 멈추면 아이가 다시 처리할 것이 될 것 같았다. 그녀는 태자의 겉옷을 손끝으로 움켜쥔 채 입을 열었다. 소인은 천합니다. 그래서 높은 분들이 흘린 냄새와 떨어뜨린 종이와 밟고 지나간 약재 가루를 더 잘 봅니다. 살려면 보아야 했습니다. 이완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 눈에는 뜻밖의 놀라움이 있었다. 윤서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태자의 팔 안에서 구해진 여인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한가운데 서 있는 증인이 될 수도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았다. 아랫배가 조여왔고 허리 아래로 둔한 통증이 번졌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이완이 곧바로 다가왔다. 윤서 이름이 불리자 전청이 다시 흔들렸다. 태자가 궁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대신들에게는
또 하나의 죄처럼 들린 모양이었다. 저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윤서가 힘겹게 말했다. 소인의 이름까지 저하의 허물로 적힐 것입니다. 이화는 낮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부서진 숨에 가까웠다. 오늘 적힐 허물은 많다. 내 이름 하나를 더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그는 내관들을 향해 외쳤다. 의원을 부르라. 그리고 동궁 약방에 지난 석 달 장부를 가져오라. 그러자 늙은 내관 장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는 늘 태자 곁을 지키던 자였고 이완이 어릴 때부터 병약한 몸을 돌본 사람이라 했다. 저하, 지금은 의원보다 전하께 먼저 고해야 할 일입니다. 전하께는 내가 고한다. 이완의 말이 단호했다. 장필은 고개를 숙였으나 물러서지 않았다. 궁녀 윤서는 이미 약제 절도의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한 몸으로 전청에 나타난 것은 누군가 동궁을 어지럽히려 꾸민 일일지도 모릅니다. 저하께서 직접 안고 드신 까닭의 일이 더 커졌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장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해 보였으나 눈동자는 조금도 젖어 있지 않았다. 그때 윤서는 다시 그 밤의 말을 들은 듯했다. 살고 싶으면 네 코가 맡은 냄새를 잊어라. 민규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바로 그 말입니다. 저하께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신다면 이 궁녀를 조사하고 혼례는 예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동궁의 후사를 걱정하신다면 정당한 태자빈을 맞으시면 될 일입니다. 천한 뱃속의 아이를 이유로 조정의 혼약을 흔드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의 말은 예법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뜻은 분명했다. 윤서의 아이는 사라져야 하고 태자는 정해진 혼약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이화는 혼서함 앞에 섰다. 그리고 붉은 함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함 안에서 혼서가 드러났다. 고운 종이 위에는 민씨 가문과 동궁의 이름이 단정히 적혀 있었다. 그 종이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섬뜩했다. 누군가의 삶을 묻고 누군가의 숨을 지우고 누군가의 아이를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종이치고는 지나치게 향기로웠다. 이화는 그것을 꺼내 들지 않았다. 대신 윤서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 네가 숨겼다는 쪽지 아직 가지고 있느냐?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신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장필의 눈썹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윤서는 허리에 손을 가져갔다. 흰 비단 복대의 매듭이 손끝에 걸렸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푸는 것은 몸을 벗겨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수치였다. 그녀가 몇 달 동안 숨긴 아이의 둥근 윤곽, 약 냄새가 밴 얼룩, 밤마다 떨며 접어넣은 작은 종이까지 모두 드러날 터였다. 윤서는 떨리는 숨을 삼켰다. 그러자 이완이 몸을 돌려 대신들을 향해 섰다. 그의 넓은 소매가 윤서 앞을 가렸다. 고개를 돌리시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동궁의 명이다. 지금 고개를 돌리지 않는 자는 오늘 본 것을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하나둘 시선이 꺾였다. 완전히 돌리지 않는 자도 있었으나 적어도 정면으로 윤서를 보지는 못했다. 윤서는 태자의 소매 뒤에서 복대를 풀었다. 매듭이 풀리자 아랫배를 누르던 압박이 사라졌고 통증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 그녀는 비단 안쪽 깊숙한 곳에서 손톱만 한 종이를 꺼냈다. 몇 번이나 땀과 눈물에 젖어 가장자리가 흐물흐물해진 약방 쪽지였다. 그날 탕약 그릇 밑에 붙어있던 것을 그녀가 몰래 떼어 숨겼다. 거기에는 약재 이름 몇 가지와 탕약을 바꾼 시각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름은 젖어 번져 있었다. 이화는 그 쪽지를 받아 혼서 위에 올렸다. 붉은 혼서와 누렇게 젖은 약방 쪽지가 나란히 놓이자 전청의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이 혼약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 했소. 이완이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면 묻겠소. 왜 혼약이 서둘러질수록 내 탕약은 독해졌고 왜 이 궁녀가 그 냄새를 알아차린 뒤
궁 밖으로 내쫓기려 했으며 왜 뱃속에 아이가 알려지자마자 모두가 아이를 보기 전에 지울 말부터 꺼냈소. 민규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세한 금이 갔다. 하지만 그는 곧 냉정함을 되찾았다. 젖은 쪽지 하나로 조정을 능멸하실 작정입니까? 민규환이 말했다. 저하, 지금 이 자리는 저하의 사사로운 정을 밝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궁녀가 품은 아이가 정말 저하의 피인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윤서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한 말이었다. 가장 쉬운 공격이었다. 아이가 누구의 피인지 묻는 순간 사건은 독과 혼약에서 여인의 몸으로 옮겨간다. 그녀의 말, 기억, 증거는 모두 흐려지고 배만 남는다. 윤서는 태자가 대신 대답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화는 침묵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마치 이 대답만은 그녀의 것이라는 듯이 윤서는 일어섰다. 태자의 겉옷이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풀린 복대가 손안에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소인의 뱃속 아이를 의심하셔도 됩니다. 소인의 신분을 짓밟으셔도 됩니다. 허나 아이가 누구의 피인지를 묻기 전에 누가 그 아이의 숨을 먼저 두려워했는지 물으셔야 합니다. 그녀는 혼서 위의 쪽지를 가리켰다. 소인은 그를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 냄새는 압니다. 저하의 탕약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들어갔고 그것을 감춘 자들이 있습니다. 설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한 걸음 움직였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복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 비단,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말했다. 윤서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 비단이 어찌하여 내게 있느냐. 민규환이 딸을 돌아보았다. 설인, 낮은 경고였다. 설인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이완도 그 변화를 보았다. 민낭자, 그 복대를 아시오? 설인은 얼굴을 굳혔다. 궁중에는 비슷한 비단이 많습니다. 소녀가 착각하였습니다. 말은 단정했으나 그녀의 손이 소매 안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때 전청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발소리가 급하게 다가왔고 문지기의 낮은 재지가 들렸다. 곧 문 너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전하의 뜻을 받들어 고합니다. 궁녀 윤서를 즉시 내명부 감찰처로 넘기라 하셨습니다. 전청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왕명이라기에는 절차가 이상했고 왕명이 아니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들이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장필 내관이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민규환은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이완의 손이 혼서함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윤서는 본능적으로 물러섰다. 내명부 감찰처로 넘겨진다는 말은 조사만을 뜻하지 않았다. 임신한 하급 궁녀가 그곳에 들어가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죄가 먼저 만들어질 것이다. 그녀는 복대를 다시 감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완이 그녀 앞을 막아섰다. 누가 전하의 뜻이라 하였느냐? 문 밖의 목소리가 답했다. 중궁전에서 전하께 급히 아뢰었고 동궁의 추문이 더 퍼지기 전에 궁녀를 격리하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태자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하의 옥새가 찍힌 명서가 없다면 그 명은 문지방을 넘지 못한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관복의 감찰 라인들과 무관 둘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뒤에는 낯선 궁녀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윤서는 그 궁녀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지난달 밤마다 자신의 처소 앞에 물을 두고 사라지던 아이였다. 이름은 초이였고 말수가 적어 누구의 편인지 알 수 없었다. 초이는 품 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들었다. 그 꾸러미를 감싼 천은 흰 비단이었다. 윤서의 복대와 같은 색, 같은 바늘땀, 같은 삐뚤어진 구름무늬였다. 소인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궁녀 윤서가 태자 저하의 탕약에 손을 댔다는 증거입니다. 전청 안의 시선이 다시 윤서에게 쏟아졌다.
윤서는 그 천 조각을 보며 숨을 멈췄다. 자신이 가진 것은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같은 천이 왜 저 아이의 손에 있는가? 태자의 눈빛이 어두워졌고 민규환의 입가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쳤다. 초이가 꾸러미를 풀자 그 안에서 젖은 약봉지와 함께 윤서의 이름이 적힌 작은 표찰이 굴러 떨어졌다. 초이의 손에서 떨어진 표찰은 작은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순간 전청의 모든 숨을 갈라놓는 칼이 되었다. 윤서라는 두 글자가 검은 먹으로 적혀 있었고 모서리에는 동국 약방에서 쓰는 푸른 인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윤서는 그 표찰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결백이 증명되는 곳은 궁이 아니었다. 감찰나인들의 눈빛은 이미 판결을 내린 사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고 민규환은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잘 벼린 조롱이었다. 윤서가 탕약에 손을 댔다 하였느냐? 이환의 목소리는 낮았다. 경로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깊은 우물 밑에서 올라오는 듯한 소리였다. 초희는 무릎을 꿇었다. 소희는 본 것을 아뢰었을 뿐입니다. 지난 보름 동안 윤서 언니가 밤마다 약방 뒤편으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허리에 저 흰 비단을 감고 있었고 약봉지를 품에 숨긴 것을 보았습니다. 윤서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약방 뒤편에 간 것은 맞았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를 지키려는 약초를 구하려 한 것이지 태자를 해하려 한 일이 아니었다. 거짓입니다. 윤서가 말했다. 그러나 목소리가 작아 그 말은 전청의 넓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부서질 듯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말했다. 거짓입니다. 소희는 저와의 탕약을 해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밤에 약 냄새가 달랐기에 그릇을 바꾸려 했을 뿐이고 그 뒤로는 약방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감찰라인 하나가 차갑게 물었다. 그렇다면 왜 밤마다 약방 뒤편에 갔느냐? 윤서는 대답이 막혔다. 아이를 위해 구한 약초라 말하면 그 약초가 곧 아이를 숨긴 죄의 증거가 될 터였다. 궁에서는 살기 위한 행동도 죄의 옷을 입는다. 이화는 그녀의 침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침묵이 거짓의 침묵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입술을 깨무는 자의 침묵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초이에게서 약봉지를 가져오라 손짓했다. 무관 하나가 꾸러미를 들어 바쳤다. 이화는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내관에게 펼치게 했다. 약봉지의 종이는 축축했고 그 안에서는 말린 뿌리와 검은 가루가 조금 흘러나왔다. 윤서는 멀리서도 그 냄새를 맡았다. 아랫배를 찌르는 듯한 차가운 쓴향. 3달 전 태자의 탕약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다. 그녀의 얼굴이 희게 질렸다. 소희는 저 약을 모릅니다. 윤서가 속삭였다. 그러나 그 말보다 먼저 몸이 반응했다. 속이 뒤집혔고 허리가 저릿하게 조였다. 그녀는 배를 감싸며 옆으로 비틀거렸다. 이환이 곧장 다가와 그녀를 붙들었다. 감찰 라인들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저하 혐의가 드러난 궁녀를 감싸시면 저하께도 화가 미칩니다. 이환은 윤서를 부축한 채 그들을 돌아보았다. 혐의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혐의를 만들 물건이 나타난 것이다.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감찰을 말하느냐. 그의 말에 감찰 라인의 얼굴이 굳었다. 민규환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저하께서는 모든 일을 음모로 보려 하십니다. 허나 가장 간단한 답을 외면하고 계십니다. 저 궁녀는 약재에 손을 댔고 저하께 접근했으며 임신한 몸으로 전청에 나타났습니다. 이보다 더한 증거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화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가장 간단한 답은 대개 힘센 자에게 유리하지. 그래서 나는 간단한 답을 믿지 않는다. 전청의 공기가 다시 흔들렸다. 윤서는 그의 옷소매를 잡았다. 저하 소인을 넘기십시오. 지금은 저항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이환의 눈빛이 찢기듯 변했다. 또 혼자 감당하겠다는 말이냐.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감당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나오겠습니다. 그러니 저하께서는 장부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남아있던 흰 복대의 끝을 쥐었다. 그 천에는 그녀만 아는 냄새들이 배어 있었다. 태자의 탕약에서 맡은 쓴향, 자신이 몰래 구한 안태 약초의 풋내,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섞여들기 시작한 사양 비슷한 향. 누군가 가까이 있었다. 누군가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먼저 길을 깔고 있었다. 이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의 시선이 늙은 내관 장필에게 향했다. 장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태자의 약을 맡았고 넘어질 때마다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았으며 밤마다 열을 재던 사람이었다. 바로 그런 사람이기에 의심은 더 늦게 피어난다. 믿음은 때로 가장 두꺼운 장막이 되어 눈앞의 그림자를 가린다. 이화는 장필에게 물었다. 지난 보름 약방 뒤편의 문은 누가 열었느냐? 장필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답했다. 밤 열쇠는 약방 서리와 도현 와이쿠안이 번갈아 관리하였습니다. 도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윤서는 미세하게 숨을 멈추었다. 그녀는 그 젊은 와이쿠이엔을 기억했다. 말수가 적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윤서가 약초를 몰래 구하려다 들킬 뻔했을 때 그가 모른 척 창고 문을 열어둔 적이 있었다. 은혜인지 함정인지 알 수 없었다. 초이가 고개를 숙인 채 덧붙였다. 윤서 언니가 만난 사람도 도현 와이퀴운이었습니다. 이제 조각들은 너무 쉽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쉬운 조각일수록 누군가 일부러 깎아놓은 모양일 가능성이 컸다. 윤서는 감찰 라인들에게 끌려가지 않았다. 이완이 끝내 전청에서 그녀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윤서는 동궁 안쪽 별실에 갇히게 되었다. 겉으로는 보호였다. 실제로는 감시였다. 문 밖에는 나인 둘과 무관 하나가 서 있었고 창문 아래에는 작은 발소리까지 들을 수 있도록 마른 나뭇잎이 뿌려져 있었다. 윤서는 방 안에 앉아 손을 배 위에 올렸다. 아이는 조용했다. 그 고요가 오히려 두려웠다. 살아있지. 그녀는 아주 작게 속삭였다. 너는 대답하지 않아도 되니 그저 있어 다오. 밤이 내려오자 동궁은 낮보다 더 시끄러워졌다. 사람들은 조용히 걷고 조용히 말했지만 윤서에게는 모든 것이 크게 들렸다. 복도 끝에서 나인이 물동이를 내려놓는 소리, 문지기가 창을 바꾸어 드는 소리, 누군가 약재 봉투를 접는 바삭한 소리까지. 그녀는 어릴 적부터 냄새와 소리를 잘 기억했다. 낮은 자가 살아남기 위해 가진 재주였다. 궁 안에서 실수는 높은 자에게는 웃음거리지만 낮은 자에게는 목숨값이었다. 윤서는 그 목숨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 남들이 버린 조각들을 마음속 장부에 적어왔다. 늦은 밤 문 밖에서 익숙한 발걸음이 멈췄다. 무거운 신발이 아니었다. 비단신이 바닥을 조심히 스치는 소리였다.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문이 열리고 민설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낮에 화려한 옷을 벗고 어두운 남색 장옷을 걸치고 있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윤서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설인이 손을 들어 막았다. 앉아 있어라. 네가 쓰러지면 모두가 내가 해친 줄 알 테니. 그 말은 차가웠지만 완전히 잔인하지는 않았다. 설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윤서와 마주 앉았다. 왜 오셨습니까? 윤서가 물었다. 설이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윤서의 얼굴과 배,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흰 비단 복대 사이를 오갔다. 네가 살아있으면 내 혼례가 죽고 네가 죽으면 내 이름이 산다. 설인이 말했다. 윤서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 말씀하시려고 밤에 오셨습니까? 아니다. 설인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나는 내가 어느 쪽을 바라는지 보러 왔다. 윤서는 그 말의 뜻을 쉽게 헤아릴 수 없었다. 협박 같았고 고백 같았고 길 잃은 사람의 신음 같았다. 설이는 탁자 위의 복대를 손끝으로 가리켰다.
그 천은 어디서 났느냐? 버려진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어디서? 동궁 침방 뒤편 바구니에서 주었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조금 굳었다. 윤서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아씨께서는 저 천을 아십니까? 설인은 대답 대신 손목을 감싼 얇은 끈을 만졌다. 그 순간 윤서는 희미한 향을 맡았다. 낮에 전청에서 약봉지가 풀렸을 때 풍기던 차가운 쓴향,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달고 무거운 향. 사향과는 닮았으나 더 탁하고 오래 남는 냄새였다. 윤서의 눈동자가 설인의 손목에 머물렀다. 설인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소매를 내렸다. 너는 냄새를 잘 맡는구나. 살려면 맡아야 했습니다. 그 재주 때문에 네가 여기까지 왔고 그 재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설인이 낮게 말했다. 윤서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씨께서도 그 향을 아십니까? 설인은 창밖을 보았다. 달빛이 문살 위에 잘게 부서져 있었다. 내가 아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말하지 않으시면 아이가 죽습니다. 말하면 내 집안이 죽는다. 두 여인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느 쪽의 두려움도 가볍지 않았다. 설인은 윤서에게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태자 저하는 너를 지켜줄 수 없다. 윤서의 표정이 굳었다. 저하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욕보이는 것이 아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저하는 아직 왕이 아니다. 조정의 반이 그분의 혼례를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반은 그 혼례가 깨지는 순간 그분이 무너질 명분을 기다린다. 내 뱃속 아이가 아무리 귀해도 사람들은 귀한 생명보다 편리한 소문을 더 빨리 믿는다.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설인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리지 않았다. 궁에서 진실은 늘 소문보다 늦게 도착한다. 그렇다면 아씨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윤서가 물었다. 설인은 한참 뒤 말했다. 네가 떠나는 것, 아이와 함께 죽지 않는 길입니까?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럼 그것은 길이 아니라 벼랑입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설인은 그녀를 새로 보듯 바라보았다. 낮에는 피로 쓰러질 듯한 궁녀였는데 지금은 아랫배를 감싼 채 조용히 칼을 쥔 사람 같았다. 윤서는 이어 말했다. 소인은 저하의 곁을 탐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죄가 되는 꼴은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하의 혼례가 죽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저는 아이의 숨이 끊길까 두렵습니다. 설인의 눈빛에 금이 갔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삼켰다. 그때 문 밖에서 낮은 인기척이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그러나 윤서는 이상함을 느꼈다. 보통 나인들은 발끝을 안쪽으로 모아 걷는데 방금 발소리는 오른발이 아주 조금 끌렸다. 약방 뒤편 창고를 지키던 무관의 걸음과 같았다. 윤서는 설인에게 속삭였다. 아씨께서 오신 것을 누가 압니까? 설인의 얼굴이 하얘졌다. 아무도 몰라야 한다. 윤서는 복대를 집어들었다.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설인이 떠난 뒤에도 윤서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복대를 펼쳐놓고 냄새를 맡았다. 오래된 땀 냄새, 비단의 먼지 냄새, 약초의 풋내, 그 사이에 아주 약한 쓴 향이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그 향이 진해졌음을 깨달았다. 누군가 그녀의 복대에 손을 댄 적이 있었다. 아이를 숨기는 천이자 증거인 물건에 윤서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만약 초이가 가져온 천 조각이 같은 복대에서 잘린 것이 아니라 같은 바느질을 가진 다른 천이라면, 그렇다면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같은 천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두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자는 별실로 들어왔다. 밤새 잠들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전청에서의 분노는 사라지고 더 깊고 차가운 결심만 남아 있었다.
윤서는 얘를 갖추려 했으나 이완이 손으로 막았다. 몸을 움직이지 마라. 윤서는 웃음도 울음도 아닌 표정을 지었다. 저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소희는 더 죄인이 되는 듯합니다. 죄인이라 부르는 자들의 말을 네 몸에 들이지 마라. 그 말이 쉽습니까? 쉽지 않으니 내가 곁에 있는 것이다. 이완은 그렇게 말하고도 곧 시선을 피했다. 너무 많은 뜻이 담긴 말은 궁 안에서 함부로 오래 바라볼 수 없다. 윤서는 지난밤 설인이 왔던 일을 말했다. 설인의 손목에서 맡은 향, 발을 끄는 자의 인기척, 복대의 벤슨 냄새까지 빠뜨리지 않았다. 이화는 조용히 듣다가 장피를 부르려 했다. 윤서가 급히 그의 소매를 잡았다. 장내관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십시오. 이완의 눈이 깊어졌다. 그를 의심하느냐? 윤서는 한참 망설였다. 장필은 태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 이름을 의심한다는 것은 태자의 어린 시절까지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거짓으로 예를 지키다 아이를 잃을 수는 없었다. 소희는 모든 사람을 의심합니다. 저하를 지키려는 사람까지도. 그 말이 이완의 가슴 어딘가를 찔렀다. 그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장필은 내가 10살도 되기 전부터 내 약을 맡았다. 내가 밤마다 열이 올라 헛소리를 할 때 그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오래 지킨 사람은 자신이 지키는 일을 자기 뜻대로 살릴 권리가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완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낮은 궁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다. 윤서는 이어 말했다. 소인이 궁에서 배운 것은 하나입니다. 은혜가 오래되면 어떤 이는 그것을 빚이라 부르고 사람의 목에 감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일부러 별실의 등불을 늦게까지 밝혀두었다. 문밖 감시가 느슨해지는 세 번째 북소리 무렵 그녀는 미리 풀어둔 창문 틈으로 작은 천조각을 떨어뜨렸다. 천에는 안태 약초 냄새를 묻혀 두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면 그 냄새를 따라올 것이다. 태자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그는 막을 것이고 막히면 적은 더 깊이 숨을 것이었다. 윤서는 배를 감싸고 속삭였다. 미안하다. 어미가 좋은 사람이라면 너를 따뜻한 방에만 두었을 텐데 어미는 살아남는 법밖에 모른다. 창밖에서 마른 잎 밟는 소리가 났다. 윤서는 숨을 죽였다. 문 밖 나인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녀는 미리 감추어둔 외투를 걸치고 뒷문으로 나갔다. 바람이 차갑게 볼을 때렸다. 동궁의 뒤뜰은 낮과 달리 낯선 짐승의 등처럼 검게 웅크리고 있었다. 윤서는 약방 뒤편 폐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된 약재와 깨진 항아리를 보관하던 곳으로 밤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아랫배의 무게를 느꼈다. 두려움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다. 폐창고 문은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윤서는 그 틈으로 냄새를 맡았다. 마른 약초, 곰팡이, 낡은 나무, 그리고 그 쓴 향. 그녀는 문을 밀었다. 안쪽에는 등불 하나가 낮게 타고 있었다. 그 앞에 젊은 와이쿠인 도현이 서 있었다. 그는 윤서를 보자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오셨군요. 윤서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를 부른 것이 그대였습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작은 약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약봉지가 아니라 흰 비단 조각으로 봉한 향낭이 들어 있었다. 윤서의 복대와 같은 천이었다. 그대가 저와의 탕약을 바꾸었습니까? 윤서가 물었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예. 대답은 너무 빨랐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한 자백 같았다. 윤서는 그를 노려보았다. 왜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향낭을 윤서 쪽으로 밀었다. 하지만 제가 아니었으면 마마의 아이는
이미 궁 밖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독을 넣은 자가 아니라 독의 양을 줄인 자입니다. 윤서는 숨이 막혔다. 죄인이라 믿은 자가 구원자라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말마저 믿을 수 없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향낭을 열었다. 안에는 검은 가루가 아니라 작은 장부 조각 하나와 마른 꽃잎이 들어 있었다. 이 꽃잎을 탕약에 넣으면 독한 냄새가 가려집니다. 민씨 가문에서 쓰는 향입니다. 그러나 처음 그 향을 동궁으로 들인 이는 민대감이 아닙니다. 윤서가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럼 누구입니까? 도연은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공포가 있었다. 마마께서 두려워하셔야 할 리는 혼양녀가 아닙니다. 그가 막 다음 말을 꺼내려는 순간 폐창고 밖에서 비단신이 마른 흙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그 말을 끝까지 해보시지요, 도연. 문 밖에 선 것은 민설인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창백하게 빛나는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설인의 목소리가 폐창고 문틈을 밀고 들어오자 도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빠져나갔다. 윤서는 본능적으로 향낭을 손바닥 안에 감추었다. 그 작은 천조각은 뜨겁지 않았으나 마치 불씨처럼 손금을 태우는 듯했다. 서리는 문턱을 넘지 않았다. 달빛과 등불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쪽에는 칼을 든 자보다 칼끝에 몰린 자의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밤중에 임신한 궁녀와 와이쿠안이 폐창고에서 만났으니 누가 보아도 더러운 이야기를 만들기 좋겠군요. 윤서는 몸을 바로 세웠다. 아씨께서도 그 이야기를 만들러 오셨습니까? 설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랬다면 사람을 데리고 왔을 것이다. 그녀는 도연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도연, 네가 여기 있는 줄 어찌 알았겠느냐. 네 어미가 남긴 천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아씨께서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은 안다. 그래서 묻는 것이다. 그 천이 왜 아직도 궁 안에 돌아다니는지. 설인의 손이 소매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꺼낸 것은 손목에 묶고 있던 가느다란 끈이었다. 같은 흰 비단, 같은 삐뚤어진 구름무늬였다. 윤서는 숨을 멈췄다. 같은 비단 조각이 셋이었다. 자신의 복대, 초이가 가져온 꾸러미, 그리고 설인의 손목끈, 우연이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정교했고 함정이라 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냄새가 났다. 도연은 설인의 손목끈을 보더니 낮게 웃었다. 그것을 장신구처럼 차고 다니셨습니까? 설인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어릴 때 유모가 묶어준 것이다. 그 뒤로 한 번도 풀지 않았다. 도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유모가 내 어머니입니다. 민씨 집안에 약재 장부를 숨겼다는 이유로 사라진 사람이지요. 폐창고 안에 등불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다. 윤서는 배를 감싸 쥐었다. 이야기가 자신의 아이보다 더 오래된 어둠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설이는 도연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턱을 들었다. 네, 어미가 사라진 일은 나도 몰랐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깊어져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들었다. 그 말을 믿고 잘하셨겠지요. 귀한 따님이시니 믿는 것만으로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나는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아이는 살기 위해 배워야 했고, 그래서 와이쿠이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숨긴 장부를 찾으려고. 윤서는 도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장부가 무엇입니까? 도연은 향낭 안에 작은 조각을 가리켰다. 태자 저하의 탕약에 오래 섞인 약재의 기록입니다. 목숨을 단번에 빼앗는 독이 아니라 피를 마르게 하고 몸의 씨를 끊는 약, 겉으로는 기력을 보하는 약처럼 보이나 오래 먹으면 후사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윤서의 귀가 멍해졌다. 그녀는 태자의 창백한 얼굴, 자주 식은 손, 밤마다 숨을 고르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것이 단순한 병약함이 아니었다면 그 병약함을 오래 돌보던 이들이 정말 돌본 것이 아니라 길들인 것이었다면
서리는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거짓말이다. 도연이 차갑게 답했다. 아씨의 향낭에서 같은 꽃잎 향이 납니다. 그 향은 약에 쓴 냄새를 덮습니다. 아씨께서 몰랐다 해도 그 향이 동궁으로 들어온 길은 민씨 가문을 지납니다. 서리는 손목끈을 움켜쥐었다. 내가 태자 저하를 해하려 했다 말하고 싶은 것이냐? 아닙니다. 윤서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윤서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씨는 향을 지니고 있었지만 향의 뜻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것이 죄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소인 역시 그 약을 다 막지 못했습니다. 도현이 윤서를 바라보았다. 윤서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저하의 탕약 냄새가 달라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소인도 차를 마셨습니다. 약방 뒤편에서 누군가 건넨 차였습니다. 임신한 뒤로 소인은 그 냄새를 잊지 못했습니다. 저하의 탕약에 있던 것과 같은 차가운 쓴 향이 아주 옅게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크게 일그러졌다. 마막에서도 드셨습니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몸이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줄 알았을 때 소희는 기뻐하기보다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도 되는 몸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말이 끝나자 패창고는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서리는 더 이상 그 궁녀라는 눈으로 윤서를 보지 못했다. 그녀의 앞에는 혼약을 더럽힌 여인이 아니라 독과 수치와 감시 사이에서 아이의 숨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 서 있었다.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렇다면 아이는 더 큰 증거입니다. 약이 완전히 작용하기 전 태자 저하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생명의 힘이 마막게 닿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누군가는 실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윤서의 배가 희미하게 움직였다. 작은 물고기가 깊은 물속에서 꼬리를 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때 멀리서 북소리가 들렸다. 세 번째 북이었다. 동궁의 밤이 가장 깊어지는 시각이었다. 서리는 마침내 패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윤서 앞에 서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내가 무엇을 하길 바라느냐? 윤서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바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너무 적었다.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 아버지는 무너진다. 말하지 않으면 아이가 무너집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의 뜻으로 살았다. 그럼 오늘 처음으로 아씨의 뜻으로 서십시오. 윤서의 말은 조용했지만 어둠 속에 꽂힌 모처럼 단단했다. 서리는 웃음을 흘렸다. 웃음이라 하기에는 너무 마른 소리였다. 궁녀인 네가 사대부의 딸에게 뜻을 말하라 가르치는구나.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살아남는 법은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도연이 향낭을 접어 서린에게 내밀었다. 민대감의 장부가 전부 있어야 합니다. 제 어머니가 숨긴 것은 일부뿐입니다. 나머지는 아씨의 혼례 비단함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비단함은 아무도 뒤지지 못하니까요. 서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 혼례함이라니. 저하를 묶을 혼서와 저하를 무너뜨릴 약재 기록은 같은 상자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서리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 속에는 분노보다 모멸이 컸다. 자신이 태자빈이 될 여인이라 믿었던 혼례 준비가 실은 누군가의 독과 장부를 숨기는 장막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윤서는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자신도 아이를 품은 순간 어미가 되었다기보다 죄를 품은 듯 취급받았다. 여인의 몸은 궁 안에서 너무 쉽게 명분의 껍데기가 되었다. 혼례함도 복대도 향낭도 모두 여인의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 감춘 것은 남자들의 권력과 두려움이었다. 패창고 문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여럿이었다. 도현이 등불을 껐다.
어둠이 세 사람을 덮었다. 설인이 낮게 말했다. 뒤쪽 문이 있다. 오래전 유모가 내게 가르쳐 주었다. 도연은 한순간 멈췄다가 그녀를 보았다. 어머니가 아쉽게 그것까지 가르치셨습니까? 설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내가 겁이 많아 밤마다 숨을 곳을 찾았으니까. 그 말에 도연의 분노가 아주 잠시 방향을 잃었다. 윤서는 두 사람 사이를 지나 뒤쪽 문으로 향했다. 낡은 문은 약재 자루 뒤에 숨어 있었고 설인의 말처럼 작은 틈이 있었다. 세 사람은 겨우 몸을 빼냈다. 윤서는 배 때문에 움직임이 느렸고 도연은 그녀를 부축하려다 손을 멈추었다. 함부로 닿는 것조차 그녀에게 또 다른 수치를 줄까 조심하는 손이었다. 윤서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도연이 팔을 내밀었다. 설이는 앞서 걸으며 길을 살폈다. 이상한 모습이었다. 낮에는 서로를 벼랑 끝으로 밀던 세 사람이 밤에는 같은 담벼락 그림자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동맹은 믿음보다 먼저 필요해서 태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필요로 시작한 길에도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은 조금씩 달라진다. 별실로 돌아왔을 때 이화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 같았다. 윤서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고 분노했는지 알 수 없었다.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완이 말했다. 윤서는 숨을 골랐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하께서 막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막았을 것이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설인과 도연도 차마 끼어들지 못했다. 이완의 눈에 분노가 있었지만 그 아래 더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윤서가 자신 몰래 위험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그를 뒤흔든 것이다. 윤서는 천천히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이완이 곧장 붙잡았다. 하지 마라. 저하. 소희는 보호받기만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을 생각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것입니다. 윤서는 그의 손을 조심히 떼어냈다. 저하께서는 저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나 소인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맡았는지, 무엇을 기억하는지는 소인만 압니다. 저를 방 안에 숨기시면 아이는 잠시 살 수 있어도 진실은 죽습니다. 이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윤서를 낮은 신분의 여인이 아니라 사건 한가운데 선 사람으로 보아야 했다. 설인이 그 침묵을 끊었다. 저하, 혼례 비단함을 살펴야 합니다. 이완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대가 그리 말하는 까닭은 무엇이오? 설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안에 아버지께서 숨긴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민대감을 의심한다는 뜻이오. 아직은 의심입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 남이 접어준 옷을 입고 남이 정한 길만 걸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눈물보다 차가운 결심이 떠올랐다. 저는 아버지를 배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람이었는지 혼례함에 든 물건이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완은 한동안 설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혼례함은 오늘 밤 옮겨질 것이다. 민대감도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알았을 테니. 도연이 급히 말했다. 너무 늦으면 장부는 사라집니다. 윤서는 탁자 위에 향낭을 올렸다. 향낭과 복대, 쪽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름이 필요합니다. 누가 약을 넣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감췄는지. 이완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혼서함을 떠올렸다. 깨끗한 종이 위에 놓인 젖은 쪽지, 너무 약한 증거, 너무 강한 적들. 그는 자신이 태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이름이 모두를 지키기에는 얼마나 얇은지 절감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계획을 세웠다. 설이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 혼례 비단함의 자물쇠를 확인하고 도연은 약방장부의 빈 날짜를 찾아 적어오며 윤서는 복대와 향낭의 냄새를 구분해 약재 이름을 기억해내기로 했다. 이완은 겉으로는
혼약을 다시 논하겠다는 뜻을 흘려 민규안을 방심시키기로 했다.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다시 혼약을 논하신다니요. 이화는 그녀를 보았다. 겉으로만이다. 겉으로만이라 해도 사람들은 믿을 것입니다. 믿게 해야 움직인다. 저는 또 숨겨져야 합니까? 그녀의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화는 천천히 다가왔다. 너를 증거로 세우지 않겠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 곁에도 세우지 않겠다.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아프게 흔들렸다. 지금까지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버려지는 것이었다. 그런데는 그는 붙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궁에서 여인에게 주어진 선택은 대개 포장된 명령이었다. 하지만 이환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빈자리처럼 놓였다. 네가 서고 싶은 곳을 네가 정하라는 뜻이었다. 윤서는 처음으로 그가 자신을 연민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음을 느꼈다. 그 사실이 따뜻하기보다 무서웠다. 선택은 언제나 책임의 얼굴을 하고 오기 때문이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서리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처소에는 혼례 준비로 들여온 비단함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붉은 비단, 푸른 비단, 금실로 수놓은 대례복, 향낭, 놀이개, 신발,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그래서 더욱 잔인했다. 서리는 가장 큰 함 앞에 앉아 손을 올렸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좋은 딸이 되는 법을 배웠다. 오늘 처음으로 나쁜 딸이 되어야 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숨을 삼키고 자물쇠를 열었다. 함 안에는 비단이 층층이 접혀 있었다. 서리는 손을 떨며 그것들을 드러냈다. 바닥에는 얇은 나무판이 있었고 그 아래 비밀 공간이 있어야 했다. 도연의 말대로라면 그녀는 머리꼬지 끝으로 틈을 눌렀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다. 그러나 그 안에 있어야 할 장부는 없었다. 빈 공간뿐이었다. 서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누군가 이미 다녀간 것이다. 그때 그녀는 빈 공간 한가운데 놓인 천조각 하나를 보았다. 흰 비단, 삐뚤어진 구름무늬, 윤서의 복대와 같은 바느질이었다. 그 위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서리는 그 글을 읽고 손에서 천을 떨어뜨렸다. 혼례는 예정대로 치러진다. 아이가 울기 전에 먼저 올 사람을 정하라. 그녀의 등 뒤에서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서린의 등 뒤에서 열린 문은 소리보다 먼저 그림자를 들여보냈다. 문지방 위에 길게 들이운 검은 형체가 방 안의 촛불을 반쯤 삼켰고 서리는 떨어뜨린 천 조각을 집어들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다. 그 함을 열지 말라 하였거늘 낮고 늙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규안이 아니었다. 태자의 곁에서 평생 약과 열을 살폈다는 늙은 내관 장필이었다. 그는 궁녀들의 처소가 아닌 사대부 여식의 혼례방 문 앞에 서 있었고 얼굴에는 들킨 자의 당황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 자의 피로가 떠올라 있었다. 서리는 목이 말라 입술을 적셨다. 어찌 내 방에 들어오셨습니까? 장필은 천천히 문을 닫았다. 아씨께서 열지 말아야 할 것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서리는 한 걸음 물러났다. 아버지께서 보낸 것입니까? 장필의 입가에 작은 웃음이 걸렸다. 민대감은 자신이 모든 길을 놓았다 믿지만 길이란 오래 걸은 자가 더 잘 압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리는 곧장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몸은 먼저 두려움을 깨달았다. 그녀가 평생 아버지의 그늘이 가장 크다 여겼던 것처럼 태자는 아마 저 늙은 내관의 손길을 그늘이 아니라 지붕이라 믿고 살았을 것이다. 지붕이 무너지면 사람은 하늘보다 먼저 먼지를 마신다. 서리는 한 바닥에 놓인 흰 비단 조각을 등 뒤로 숨겼다. 장필은 그것을 보지 못한 척했다. 아씨께서는 내일 전청에 나오셔야 합니다. 혼례를 예정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민씨 가문도 살고 아씨도 삽니다. 윤서와 그 아이는요.
서린의 목소리가 자신도 놀랄 만큼 거칠게 나왔다. 장필은 잠시 그녀를 보았다. 아씨께서 그런 이름까지 입에 올리실 줄은 몰랐습니다. 답하십시오. 궁은 한 아이의 울음보다 나라의 고요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 고요를 위해 몇 사람을 먹여 없앴습니까? 서린의 물음에 장필의 눈빛이 아주 잠깐 식었다. 그는 서린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아씨께서는 너무 늦게 깨어나셨습니다. 늦게 깨어난 자가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자신이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서린은 뒤로 물러서다 한모서리에 발이 걸렸다. 나를 협박하십니까? 살 길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장필은 소매 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거기에는 도연의 이름과 그의 어린 누이의 거처가 적혀 있었다. 서린은 그제야 도연의 공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했다. 약을 바꾼 손은 그의 손이었으나 그 손목을 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당장 전청으로 가지요. 장필이 말했다. 밤은 길지만 숨길 수 있는 것은 짧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동궁 전청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전날의 혼례 논의가 축복의 자리였다면 오늘의 전청은 마른 장작 위에 불씨를 얹어 놓은 자리 같았다. 대신들은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고 감찰 라인들은 벽 쪽에 서서 윤서가 앉을 자리를 미리 살피고 있었다. 이화는 상석 아래에 서 있었다. 왕의 자리가 아닌 태자의 자리, 권력과 무력 사이에 놓인 좁은 곳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전청 한가운데 붉은 혼서함이 다시 놓였고 그 옆에는 윤서의 흰 비단 복대와 향낭, 젖은 약방 쪽지가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다. 윤서는 태자의 뒤가 아니라 옆으로 걸어 들어왔다. 누군가가 웅성거렸고 감찰 라인이 앞으로 나오려 했으나 이완이 손짓으로 막았다. 윤서의 걸음은 느렸다. 밤새 배가 뭉치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으려 했다. 다만 이완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함께 걸었다. 그의 손은 닿지 않았으나 넘어지면 받칠 만큼의 거리에 있었다. 윤서는 그 거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울린다고 생각했다. 붙잡지 않으나 버리지 않는 거리. 궁에서 처음 받아보는 종류의 배려였다. 민규와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딸 서린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도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저하, 어제의 추문이 아직 가라앉기도 전에 또 전청을 어지럽히시는군요. 하급 궁녀의 말 몇 마디와 젖은 쪽지로 조정의 혼약을 뒤집으려 하신다면 이는 동궁 스스로 권위를 버리는 일입니다. 이화는 고개를 들었다. 권위는 숨을 지으며 지키는 것이 아니오. 왕실의 숨은 법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법도라 이완이 낮게 되뇌었다. 그대들이 말하는 법도는 왜 늘 약한 자의 목부터 조르는가. 전청 안쪽에서 장필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어제와 다름없이 늙고 충직한 내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윤서는 그를 보자 아랫배가 더 단단히 뭉쳤다. 본능이 먼저 알아보는 자가 있다. 말은 온화하고 손은 공손해도 곁에 서면 숨이 좁아지는 사람. 장필은 윤서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 예의가 오히려 모욕 같았다. 윤서는 복대의 한쪽 끝을 손에 쥐었다. 천은 밤새 그녀 곁에 있었다. 이제 그것은 배를 감추는 물건이 아니라 전청 한가운데 펼쳐질 깃발이 되어 있었다. 이화는 먼저 도현을 불렀다. 도현은 양손이 묶이지 않았으나 묶인 사람처럼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늘이 짙었고 눈은 계속 장필을 피했다. 민규안이 차갑게 웃었다. 약방의 젊은 와이쿠안이 모든 일을 실토한다 들었습니다. 그가 궁녀 윤서와 내통에 저하의 탕약을 흐렸다면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열었다. 제가 약을 바꾸었습니다. 전청이 술렁였다. 윤서는 그가 거짓 자백을 하려 한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 그의 왼손 엄지가 손바닥 안쪽을 계속 누르고 있었다.
겁이 날 때마다 하는 버릇이었다. 누가 시켰느냐? 이완이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무슨 욕심이냐? 궁녀 윤서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여인이 저하의 눈에 들까 두려워. 약으로 저하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그 죄를 혼례 소동 속에 묻으려 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조잡해서 오히려 누군가 만든 이야기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조잡한 이야기도 권력의 입을 빌리면 그럴듯한 판결이 된다. 민규와는 곧장 받았다. 들으셨습니까? 천한 자들의 사욕이 동궁을 어지럽힌 것입니다. 대신들 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쉬운 답은 언제나 피곤한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 훔친다. 윤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거짓입니다. 민규환의 시선이 칼처럼 날아왔다. 네가 무엇을 안다고? 윤서는 도연을 보았다. 그는 지금 왼손 엄지로 손바닥을 누르고 있습니다. 어제 폐창고에서도 그랬습니다.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할 때의 버릇입니다. 그리고 도연 와이쿠에는 소인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소인을 불쌍히 여긴 적은 있을지 몰라도 욕심내어 태자를 해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전청이 다시 술렁였다. 한 궁녀가 남자의 마음까지 증언한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는 우스운 일처럼 들렸겠지만 윤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민규환이 비웃었다. 궁녀의 감으로 재판을 하자는 것이냐?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감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약방 쪽지를 가리켰다. 저 쪽지에 접힌 자리는 3번입니다. 동궁 약방의 약봉지는 보통 2번 접습니다. 3번 접는 자는 약봉지가 품속에서 풀리지 않도록 숨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도연, 와이쿠에아는 약을 줄 때 늘 봉투 귀를 안쪽으로 접습니다. 그러나 저 쪽지는 바깥쪽으로 접혀 있습니다. 그리고 쓴 향을 덮는 꽃잎은 민씨 가문 향낭에서 나왔으나 약의 양을 정한 손은 약방 안을 오래 드나든 사람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장필에게 향했다. 장필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궁녀가 늙은 내관을 의심하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슬픈 듯 들렸다. 내가 저하를 몇 해나 모셨는지 아느냐?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압니다. 그래서 의심합니다. 그 말에 전청이 얼어붙었다. 윤서는 계속했다. 오래 모신 분이라면 저하의 탕약 냄새가 달라졌을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리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 내관께서는 소인이 냄새를 말했다는 이유로 궁 밖으로 내보내려 하셨습니다. 살고 싶으면 잊으라 하셨지요. 장필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어린 궁녀가 두려워 헛들은 말을 이제와 사실처럼 꾸미는구나. 그때 전청 밖에서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헛들은 것은 저 아이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민서린이 문턱을 넘었다. 혼례복은 아니었다. 흰빛에 가까운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 장식도 최소한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나무판 하나와 찢긴 장부 조각이 들려 있었다. 민규환의 얼굴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굳었다. 설이나. 그는 낮게 불렀다. 그 한마디에는 아버지의 정과 주인의 명령이 함께 묻어 있었다. 설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오늘은 딸이 아니라 증인으로 섭니다. 그녀는 윤서 옆에 섰다. 설이는 장부 조각을 펼쳤다. 제 혼례 비단함 안의 비밀칸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장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바닥판 안쪽에 약재 이름이 눌려 남아 있었습니다. 제 유모가 오래전 숨겨둔 흔적입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설이는 그를 보지 않고 말을 이었다. 여기 적힌 약재는 태자 저하의 기력을 보하는 약재가 아닙니다. 오래 쓰면 몸의 씨를 말린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제 손목에 묶인 향낭이 약 냄새를 덮는 데 쓰였다는 것도 어젯밤에야 알았습니다. 민규환은 천천히 일어섰다. 너는 지금 네 아비를 팔아
하급 궁녀 편에 서는 것이냐. 서린의 어깨가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아버지를 팔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홀레암 속 물건으로 넣어두셨을 뿐입니다. 민규환의 얼굴이 붉어졌다. 입을 닫아라. 아버지께서 먼저 닫으셨어야 합니다. 사람의 숨을, 여인의 선택을, 저하의 몸을, 윤서의 아이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지만 떨림 속에서 오히려 진심이 드러났다. 저는 나쁜 딸이 되더라도 더는 남의 죽음 위에 태자빈의 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전청에 앉은 모든 이에게 낯선 충격을 주었다. 사대부의 딸이 아버지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꺾는 것은 혼약 파기보다 더 큰 균열이었다. 민규와는 곧 자신을 수습했다. 딸아이도 속았습니다. 누군가 겁을 주어 거짓을 말하게 한 것입니다. 장부 조각이라 하나. 온전한 증거도 아니며 향난과 복대 같은 여인네 물건으로 어찌 조정의 일을 뒤집겠습니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완이 혼서함을 열었다. 그렇다면 조정의 물건으로 말하지. 그는 붉은 혼서와 택일지를 꺼내 펼쳤다. 이 혼서가 올라온 시각, 동궁 약방 장부에서 내 탕약의 약재가 바뀐 시각, 그리고 윤서를 궁 밖으로 내보내라는 장필의 건의가 올라온 시각이 모두 같은 날이오. 그는 도연에게 시선을 주었다. 도연은 숨을 삼키고 품에서 작은 장부 조각을 꺼냈다. 제가 감추어둔 빈 날짜의 기록입니다. 장필의 눈꺼풀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윤서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장 내관께서는 아직도 묻고 싶으실 것입니다. 낮은 궁녀가 어찌 그런 것을 보았느냐고.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낮은 자는 살기 위해 높은 자보다 더 많이 봅니다. 높은 분들은 방 안의 향만 맡지만 소인은 향이 사라진 뒤 남는 쓴내를 맡습니다. 높은 분들은 서류 위에 이름만 보지만 소인은 종이가 접힌 방향을 봅니다. 높은 분들은 발소리를 듣지 않지만 소인은 누가 오른발을 끄는지 기억합니다. 그녀는 장필의 오른발을 보았다. 긴 세월 태자를 따라다니며 생긴 오래된 절뚝임. 어젯밤 서린의 방 앞을 지나던 바로 그 소리였다. 이완은 장필을 향해 물었다. 어젯밤 민낭자의 방에 갔느냐? 장필은 조용히 웃었다. 저하께서는 이제 궁녀의 귀를 믿고 늙은 종을 버리시렵니까? 이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대답하라. 갔습니다. 장필의 답이 전청에 떨어졌다. 홀레암을 살피는 무례가 있을까 염려되어 갔습니다. 왜 염려했느냐? 저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에 윤서는 싸늘한 전율을 느꼈다. 마침내 그 말이 나왔다. 지킨다는 말, 그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문이 닫히고, 얼마나 많은 약이 타지고, 얼마나 많은 아이가 지워질 뻔했는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약에 손을 댔느냐. 이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장필은 처음으로 태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죄책감보다 확신이 컸다. 저하께서는 너무 여리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도 마음도 약하셨습니다. 왕자는 여린 이를 살리지 않습니다. 민씨 가문과 혼인하여 조정의 중심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후사가 없으면 오히려 다툼은 줄어듭니다. 귀한 자리에 앉는 이에게 사사로운 핏줄이 꼭 복은 아닙니다. 전청 안에 누군가가 숨을 헐떡였다. 이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말은 독보다 더 잔인했다. 자신을 돌본 사람이 자신이 살아갈 방식까지 정하려 했다는 뜻이었다. 민규환이 급히 끼어들었다. 늙은 내관의 망언입니다. 이 자가 모든 일을 꾸민 것입니다. 장필은 그를 돌아보며 낮게 웃었다. 대감께서도 참 편리하십니다. 필요할 때는 같은 배를 타고 물이 새면 노졌던 손을 밀어 넣으십니다. 민규환의 얼굴이 굳었다. 장필은 전청을 둘러보았다. 민대감은 권세를 원했고 나는 저하의 안전을 원했습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으나 방법은 같았습니다. 태자 저하께서 예측 가능한 삶을 사시도록 만드는 것.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다. 예측 가능한 삶. 그것은 다른 말로 세장이다. 그 안에서는 숨을 쉬어도 날 수 없다. 도연이 앞으로 나왔다. 그 예측 가능한 삶을 위해 제 어머니를 없앴습니까? 장필은 그를 바라보았다. 내 어미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았다. 도연의 얼굴이 무너졌다. 서린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윤서는 눈을 감았다. 피비린내 나는 말은 없었지만 그 한마디만으로 충분했다. 누군가의 생이 장부 한 장보다 가볍게 치워졌다는 사실이 전청 위로 내려앉았다. 이화는 주먹을 쥐었다. 그러나 그는 분노로 달려들지 않았다. 그가 왕이 아닌 태자로 서 있는 한 이 자리에서 감정으로 판결하면 모든 것이 다시 젊은 태자의 난동이 될 것이다. 그는 삼켰다. 삼키는 것이 때로 베는 것보다 어려웠다. 이화는 혼서 위에 윤서의 흰 비단 복대를 펼쳤다. 복대에는 흐릿한 얼룩들이 있었다. 윤서가 몰래 씻어도 지워지지 않던 흔적들. 도연은 작은 약물 그릇을 가져와 그 얼룩 위에 한 방울 떨어뜨렸다. 잠시 뒤 얼룩의 가장자리가 옅은 푸른 빛으로 변했다. 전청이 술렁였다. 이 반응은 탕약에 섞인 약재와 같습니다. 도연이 말했다. 윤서 마마의 복대는 아이를 숨기기 위한 천이었으나 동시에 그 약이 그녀의 몸 가까이에 오래 있었음을 보이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이 천에 같은 약향을 묻혀 그녀를 범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윤서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민규와는 마지막으로 윤서의 신분을 물고 늘어졌다. 설령 약이 있었다 한들 저 여인이 어찌 동궁의 일에 서겠습니까? 천한 궁녀 하나가 품은 아이를 왕실의 피라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저 아이가 누구의 씨인지 어찌 압니까? 전청은 다시 숨을 죽였다. 이 질문은 또다시 모든 증거를 윤서의 몸으로 끌어내리려는 칼이었다. 윤서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나와 말했다. 아이의 피를 묻기 전에 누가 아이의 숨을 두려워했는지 물으라 했습니다. 오늘 그 답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민규안을, 장필을, 그리고 대신들을 차례로 보았다. 두려워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죄가 아니라 그대들이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장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한동안 윤서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아주 조용히 말했다. 궁녀 윤서, 너는 아직도 네가 이겼다 생각하느냐? 이완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 입을 조심하라. 장필은 태자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윤서의 배에 꽂혀 있었다. 저 아이가 태어나면 저하께서는 너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조정을 적으로 돌리실 것이다. 그러면 저하가 가장 먼저 무너진다. 혹은 저하를 지키기 위해 너와 아이를 숨기실 것이다. 그러면 네가 가장 먼저 죽는다. 그의 목소리는 끔찍하리만큼 차분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죽을 이는 태자가 아닙니다. 윤서는 배를 감싸며 얼어붙었다. 이완이 장필을 향해 움직이려는 순간 전청 밖에서 누군가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초이였다. 그녀는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피 묻은 천이 아니라 찢긴 명패 하나를 쥐고 있었다. 저하, 별실에 불이 났습니다. 윤서 언니의 처소에 누군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전청 전체가 일어섰다. 초이는 숨을 몰아쉬며 윤서를 보았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아이의 태명을 적은 종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언니가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이름으로요. 별실에 불이 났다는 말이 떨어진 순간 전청의 모든 질서는 한 줌의 재처럼 흩어졌다. 대신들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감찰 라인들은 서로를 밀치며 문 쪽으로 몰렸다. 그러나 윤서는 움직이지 못했다. 초이가 들고 온 찢긴 명패 위에 적힌 태명. 자신조차 입 밖으로 낸 적 없는 이름이 그녀의 귀 안에서 계속 울렸다. 새벽, 그 이름은 어느 밤 뱃속 아이가 처음 움직였을 때 마음속으로만 불러본 이름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태자에게도
도연에게도 설인에게도. 그런데 그 이름이 불탄 별실 안에 걸려 있었다면 누군가는 그녀의 몸 가까이보다 더 깊은 곳, 그녀의 침묵 속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뜻이었다. 이완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는 무관들에게 장필을 붙들라 명하고 도연에게 윤서를 살피게 했다. 장필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기다린 결말이 온 듯 담담히 양손을 내밀었다. 불길은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꺼지지 않습니다. 저하. 그의 말에 이완의 턱이 굳었다. 네가 아직도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장필은 늙은 눈으로 태자를 바라보았다. 저하께서는 제가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으실 겁니다. 허나 사람들은 진실보다 두려움에 더 빨리 무릎을 꿇습니다. 궁녀와 아이를 지키려 할수록 저하의 자리는 더 좁아질 것입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두려움은 있었다. 장필의 말은 악한 말이었으나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다. 자신과 아이가 살아남는 길은 태자의 길을 험하게 만들 것이고 태자가 자신들을 숨기는 길은 자신을 다시 물건처럼 만들 것이다. 궁은 늘 그런 선택지를 내밀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낮은 자가 먼저 다치도록 만든 길. 그러나 오늘 윤서는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완의 소매를 붙잡았다. 저하, 별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완이 돌아보았다. 내 처소가 탔다. 그러니 더더욱 가시면 안 됩니다. 저하를 그곳으로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이완은 멈추었다. 윤서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은 분명했다. 별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소인의 물건은 복대와 향낭뿐입니다. 그곳에 불이 났다는 것은 증거를 태우려는 것이 아니라 저하의 발을 묶으려는 것입니다. 전청을 비우면 장필과 민대감은 자신들이 한 말을 흩어버릴 것입니다. 그녀는 초희를 보았다. 초희야, 그 명패는 어디에서 보았니? 초희는 울먹이며 답했다. 문 안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일부러 보라는 듯이요. 불은 침상 쪽이 아니라 문살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겁을 주려 한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민규와는 이 틈에도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었다. 그는 장필 쪽으로 모든 죄를 밀어 넣으려 했다. 저하, 보셨습니까? 늙은 내관이 미쳐 동궁을 불태우고 모두를 농락하였습니다. 민씨 가문은 이 일과 무관합니다. 딸아이도 속았고 저 역시 속았습니다. 설인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있었다. 아버지, 아직도 그 말씀을 하십니까? 민규와는 딸에게 눈을 부릅떴다. 너는 입을 닫아라. 네가 아비를 욕보인 죄는 나중에 묻겠다. 설이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저를 아직도 물건처럼 꾸짖으십니다. 딸이 아니라 망가진 홀레암처럼. 그때 도연이 장부 조각을 다시 펼쳤다. 민대감께서 무관하다 하셨으니 그렇다면 이 필체도 모르시겠군요. 그는 장부 한쪽에 눌려 남은 글자를 가리켰다. 약재 이름 옆에 수량이 적혀 있습니다. 동궁 약방의 글씨가 아닙니다. 민씨 가문의 서리들이 쓰는 계산체입니다. 특히 끝 획을 꺾어 올리는 버릇은 민대감의 사저 문서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민규환의 얼굴이 굳었다. YQON 따위가 감히 사대부 문서를 논하느냐.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제 어머니는 그 문서를 논하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잊지 않으려 YQON이 되었습니다. 이화는 무관들에게 명했다. 민규환 대감의 사저와 동궁 약방을 동시에 봉하라. 누구도 문서와 약재를 옮기지 못하게 하라. 대신들 사이에서 거센 술렁임이 일었다. 태자가 대신의 사저를 봉한다는 것은 가벼운 명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이화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붉은 혼서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하겠다. 민씨 가문과의 혼약은 오늘로 패한다. 민규환이 외쳤다.
저하께서 그리하실 권한은 없습니다. 이완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사람의 몸에 독을 넣고 여인의 뱃속 숨을 지우려 한 자들과 혼인할 의무 또한 내게 없다. 혼서가 찢기지는 않았다. 이완은 그것을 찢어 분노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혼서 위에 윤서의 흰 비단 복대를 조심히 올려놓았다. 전청의 모두가 그 장면을 보았다. 붉고 화려한 혼서 위에 놓인 낡고 얼룩진 비단. 하나는 권력의 이름으로 깨끗했고 하나는 살아남기 위해 더러워졌다. 그러나 그날 전청에서 더 무거운 것은 후자였다. 이완은 말했다. 이 혼서는 사람을 묶기 위해 쓰였고 이 복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쓰였다. 오늘 나는 무엇이 더 귀한지 조정 앞에 묻겠다. 누구도 곧장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장필은 끝내 끌려가기 전 이완을 향해 절을 했다. 저하, 언젠가 제가 옳았다고 생각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완은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열에 들떠 눈을 뜨면 늘 곁에 있던 손, 약그릇을 들고 밤을 새우던 얼굴, 자신을 살린다 믿었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삶을 깎아 만든 새 장을 들고 서 있었다. 아니다. 이완은 조용히 말했다. 네가 나를 지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네가 견딜 수 있는 나만 남기려 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네가 만든 안전 속에 살지 않겠다. 장필의 얼굴에 처음으로 금이 갔다. 그 말은 처벌보다 깊은 단절이었다. 불은 곧 꺼졌다. 별실의 침상과 문살 일부가 탔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문 안쪽에 걸려있던 명패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 큰 그을음을 남겼다. 새벽이라는 태명은 이제 몇몇 사람의 귀에 들어갔다. 윤서는 그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느끼지 않으려 애썼다. 누군가 협박으로 훔쳐간 이름이라 해도 처음 그 이름을 부른 마음은 자신의 것이었다. 아이가 어둠 속에서도 아침을 기다리길 바랐던 마음, 그 마음까지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불탄 별실 앞에 서서 남은 죄를 바라보았다. 태자가 곁에 있었지만 이번에도 손을 뻗지 않았다. 윤서가 먼저 숨을 고를 시간을 주고 있었다. 며칠 뒤 민규와는 직에서 파면되어 먼 고을로 유배되었다. 그의 집안 문서는 봉해졌고 약재 장부에 남은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졌다. 장필은 동궁에서 영영 쫓겨나 조사에 넘겨졌다. 그가 한 일의 무게는 단번에 세상에 모두 드러나지 않았다. 궁의 죄는 늘 천천히 벗겨진다. 그러나 적어도 더 이상 그의 손이 태자의 약그릇 가까이 갈 수는 없었다. 도연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그녀가 남긴 천조각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약방에 남기를 청하지 않았다. 대신 궁 밖의 작은 의원으로 나가 낮은 사람들의 약을 살피겠다고 했다. 서리는 혼약을 잃었다. 동시에 가문도 잃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아비를 판 딸이라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끝까지 태자빈이 되지 못한 여인의 분풀이었다고 깎아내렸다. 서리는 변명하지 않았다. 떠나기 전 그녀는 윤서를 찾아왔다. 윤서는 별궁 밖 작은 처소로 옮겨가기 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긴 침묵이 놓였다. 서리는 손목에서 흰 비단끈을 풀었다. 오래 묶여있던 자리에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유모가 내게 남긴 것이라 믿고 살았다. 이제 보니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윤서에게 내밀었다. 윤서는 곧장 받지 않았다. 아씨께서 간직하십시오. 서리는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이것을 지니고도 뜻을 몰랐다. 너는 얼룩진 천 하나로 뜻을 찾아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다. 사과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 말로 가벼워질 일이 아니니 다만 나는 늦었고 너는 살아라. 윤서는 그제야 비단끈을 받았다. 두 여인은 서로를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은 너무 크고 빠른 결론이었다. 다만 서린이 떠날 때 윤서는 조용히 말했다. 아씨도 사십시오. 남이 접어준 옷이 아닌 것으로. 서린은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걸음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졌다. 이화는 조정 앞에서 윤서를 곧장 태자빈으로 세우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더 어려운 말을 택했다. 궁녀 윤서는 동궁의 추문이 아니라 동궁의 독을 밝힌 증인이다. 그 뱃속 아이는 죄의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 지우려 했으나 지워지지 않은 생명이다. 나는 그 생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대신들은 그 말에 반발했고 일부는 태자가 감정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화는 더 이상 윤서를 자신의 명분을 위해 앞세우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회복할 수 있는 처소와 시간을 마련했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누구도 그녀를 조사나 소문으로 괴롭히지 못하게 했다. 그것은 화려한 사랑의 선언보다 작아 보였으나 윤서에게는 처음 받아보는 넓은 숨이었다. 윤서는 그 결정을 듣고 오래 침묵했다. 그녀는 태자가 자신을 세상 앞에 당장 높이 올려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낮은 곳에서 갑자기 높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도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들리는 일일 수 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름을 잃지 않는 시간이었다. 아이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이 먼저 믿을 시간. 자신의 몸이 증거가 아니라 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시간. 어느 날 이환이 찾아와 조용히 물었다. 내가 너무 늦게 물었구나.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윤서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시간을 받고 싶습니다. 이환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하겠다. 달이 바뀌고 동궁의 소문도 조금씩 다른 소문에 밀려났다. 사람들은 빠르게 잊지만 몸은 쉽게 잊지 않는다. 윤서는 밤마다 배를 감싸고 깨어났다. 불탄 별실의 냄새가 코끝에 되살아나고 전청의 시선이 다시 살칸 위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때마다 그녀는 흰 비단 복대를 꺼내 손끝으로 더듬었다. 얼룩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빨아도 남은 흔적, 비틀린 바느질, 약하게 남은 약초 냄새. 예전 같았으면 그것을 수치라 여겼을 것이다. 이제는 달랐다. 그 천은 자신이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버틴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모든 상처가 아름다울 필요는 없었다. 다만 그것이 거짓의 이름으로 덮이지 않으면 되었다. 어느 이른 아침 윤서는 처소 앞 작은 대야에 물을 떠놓고 복대를 빨았다. 찬물에 손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을 비비는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오래된 누군가의 편지를 읽는 듯했다. 이화는 마당 끝에 서 있었다. 그는 가까이 오지 않았다. 윤서가 먼저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참 뒤 윤서가 젖은 복대를 들어 햇빛에 비추었다. 남은 얼룩은 옅은 구름처럼 퍼져 있었다. 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완이 답했다. 지워야 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큰 기쁨이 아니었다. 오히려 긴 병 뒤에 처음으로 삼키는 따뜻한 물 같았다. 윤서는 복대를 장대에 걸었다. 상아비 천이 아침 바람을 받아 천천히 흔들렸다. 더는 배를 숨기기 위한 매듭이 아니었다. 더는 죄의 증거로 펼쳐진 천도 아니었다. 햇빛 아래에서 그것은 이상하게 작고 고요한 깃발 같았다. 살아남았다는 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 누군가의 뜻대로 지워지지 않았다는 말이 바람 속에서 조용히 펄럭였다. 윤서는 손을 배 위에 얹었다. 아이가 안쪽에서 작게 움직였다. 새벽이라는 이름이 이제 협박이 아니라 대답처럼 돌아왔다. 오늘은 어떤 차를 마시고 싶으냐? 이완이 마당 끝에서 물었다. 예전 같았으면 윤서는 곧장 예를 갖춰 대답했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조금 늦게 답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쓴 향이 없는 차여. 그녀가 말했다. 이완의 얼굴에 짧고 아픈 미소가 스쳤다. 그리하겠다. 그리고 너무 뜨겁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또한 그리하겠다. 둘 사이에 긴 말은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전청의 침묵과 달랐다. 그때의 침묵은 사람을 묶었고 지금의 침묵은 숨을 쉬게 했다.
윤서는 그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조금 뒤 처소 안쪽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은 문살을 지나 젖은 복대를 흔들고 햇빛은 천천히 마루 끝으로 올라왔다. 윤서는 그 비단에서 자신이 더 이상 그 궁녀로만 불리지 않을 날을 기다렸다. 태자의 여인이라는 이름보다 먼저, 새벽의 어미라는 이름보다 먼저, 윤서라는 이름으로 설 날을. 이화는 찻잔을 들고 가까이 왔지만 여전히 그녀가 손을 뻗을 때까지 기다렸다. 윤서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찻잔은 따뜻했고 향은 맑았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 뱃속 아이에게 속삭였다. 보았지, 새벽아. 오늘은 아무도 우리를 숨기지 않는다. 바깥에서는 흰 비단 복대가 바람에 한 번 크게 부풀었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그것은 더 이상 수치의 매듭도 증거의 천도 아니었다.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여인이 제 몸에 묶었던 밤들이 이제 아침 햇살 속에서 천천히 마르고 있었다. 본 작품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문헌이 아니라 한국 고전 사극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물, 사건, 대화, 관계, 갈등은 허구이며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창작되었습니다. 무단 복제, 재편집, 재배포를 금합니다.